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판 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를 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건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제동 걸었다는 측면을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확인을 해준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사실 지금은 아니다. 이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제 강훈식 실장의 설명에도 보면 예. 그게 재판 재개 움직임이 나중에 있을 경우에 그때가 추진하면 되는 거지. 붙였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지금 뭐 여기서 이런저런 그 정쟁적 요소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저 부분이 바로 저는 본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판중지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중지법을 일단 보류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법원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재개하겠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예. 재판중지법은 언제든지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이 얘기한 거는 그만둬라가 아니다는 거죠. 예.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저런 상황인데 네. 민주당은 그러면 왜 추진했냐 이런 의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 또 일반화가 되긴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부 강성 국회의원 내지는 예. 일부 강성 지도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당내 선거를 위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세일즈 수단으로 예. 좀 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는 전체적인 선거라든가 뭐 국정 운영의 지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신경을 쓰면서 가는데 당은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일들을 좀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왜 하냐?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보면은 개개인의 자기 선거에는 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등 강성 어떤 지도부들이 당내 전체적인 의견 수렴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는 분석이신데 지금 이런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자기 정치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보낸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을 정청래 대표가 많이 수용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맞는데 예. 본질을 보자고요. 본질이 뭐 이게 그렇게 강성 지지층의 정청래 대표가 어필할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면 안 된다가 본질이잖아요. 그건 정청래 대표한테 뭐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익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정청래 대표가 왜 그랬을까요? 이건 자기 정치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충성이었다. 흘러넘쳐서 나온 얘기죠. 그러면 자기 정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강성 지지층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림을 좀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적한 것이다. 저는 경고로 보지 않고 아마 충고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엇박자보다는 어떤 정청래 대표의 좀 과잉 충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과잉 충성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예. 이건 순서가 다르잖아. 순서를 좀 바꾸자. 예. 이렇게 얘기한 정도지 경고를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결국 하루 만에 재판 중지법 처리를 백지화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런 재판 중지법 철회하겠다는 입장도 믿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또한 좀 과하다. 네. 민주당이 과하다고 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질 걸 우려하고 정치 세력은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사이에 어떠한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우위를 점했다 해도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실이 잘 알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걸 보면은요. 예. 타이밍도 안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이지도 못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히려 대통령실이 국민의 뜻에 맞게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 좀 박수를 쳐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 이렇게 더 해라라는 뭐랄까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뭐 협치를 하라든가 뭐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맞는데 무조건 공격 이렇게만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개헌과 내란 혐의와 관련된 거는 조금도 말도 못하면서 너무 과하다. 그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재판중지법은 철회를 했지만 나머지 사법개혁안은 예정대로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 논의 본격화했는데 이 법원 행정처라는 게 결국 어떤 법원의 예산과 특히 인사를 컨트롤하는 곳인데 여기를 폐지를 한다는 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을 좀 빼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아니 힘을 빼는 정도가 아니죠. 예. 사실은 인사와 재정 이게 이제 네. 그 법원을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구조 틀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예산은 이제 국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권을 빼앗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을 왜 빼앗으려고 할까요? 이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이른바 사법 리스크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12개 혐의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중단된 거잖아요. 예. 지금 중단시킨 재판장 5명이죠. 그런데 이제 내년 2월에 인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재판장들 일부가 바뀌죠. 바뀌었을 때 이제 누군가는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그 걱정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고 그 인사권에 국회가 개입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권 분립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권 분립 체제로 가겠다. 뭐 이런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그 5개 재판부 그 인사에 어떤 개입을 정부 여당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 정치 세력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사법 불신이 굉장히 국민 사이에서 큰 건 맞기 때문에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거긴 해요. 근데 그것이 투명한 과정과 공론의 장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예.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튜브에서 또다시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일당들하고 사이에서 뭐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뭐 한 푼 돈을 뭐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한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그런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엔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감에 이어서 이번엔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또다시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다고 하지만 예. 법제처장이라는 지위도 엄연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지위를 망각하고 한 발언이고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일당을 만났다고 그래서 누가 처벌합니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났느냐 만난지 않았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예. 아니에요. 쟁점이.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뇌물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뇌물을 받았으면 뇌물죄로 기소가 됐겠죠. 근데 뇌물을 받은 게 아직 증거가 잡히지 않으니까 지금 배임죄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면서 뭘로 기소가 됐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하게 이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하는 것 자체도 법제처장으로서는 부적절하지만 평가를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가 됐고 그 기소 내용의 공소장이 뭐다 하는 걸 알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고 내용도 잘못됐다. 내용은 틀렸다. 이렇게 내용도 보는 거죠. 틀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뭐 어떤 이재명 대통령 변호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거 뭐 10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도 지금 현재 법제처장이지 않느냐 할 거면은 이 법제처장 내려놓고 해라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요. 법제처장이라는 거는 공적인 직위입니다. 네. 그러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공을 먼저 할 것이냐 사를 먼저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면 저렇게 나가서 저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저도 봐요. 공인은요. 직위와 직무에 해당하는 거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공적 지위나 직무에 신뢰를 흔들거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면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공인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장이잖아요. 네. 아직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최영백 편집장님이 하신 말씀도 주장이고 이 법제처장이 얘기한 것도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중지된 재판이 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장동 1심 판결 이후에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각 당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 판결문만 이렇게 떼내서 뭐 이게 뭐 무죄가 명백히 입증됐다든가 예. 아니면 뭐 유죄가 그 확실해졌다든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719쪽의 그 판결문 전체를 다 맥락을 살펴보면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동규, 김만배 등에 관한 그 판결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재명, 정진상 이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 서두에도 이재명,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그 판단은 이번에 하지 않겠다고 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쪽에 연결시키는 건 무리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유동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건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동규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진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걸 더군다나 성남시 수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재명, 정진상 두 사람의 배임죄는 별도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죠. 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이 뭐 취재해보면 법조계 압도적 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판결문 서두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설명 없이는 재판문 판결 작성이 어려웠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390번 넘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제가 국회에서 그 입찰 비리와 관련된 거를 감사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입찰 비리는요.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빠삭하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불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 자, 실무자가 자세하게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자, 보세요. 사업 방식을 결정한 데 있어서 불법이 있었느냐. 이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는데, 다시 말해서 입찰을 하는데 불법과 특혜가 있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탑다운으로 지시가 없었다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불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재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일각의 이번 대장동 사건에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도 그렇게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 그 수뇌부라고 한 것이 예.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당시의 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예.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냐 이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유동규 예. 본부장 위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이거나겠죠. 정진상 씨까지만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세요? 아니 최종 결재권자, 예. 최종 결정권자가 정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의 공무원들은
이제 정진상의 말이 곧 이재명 시장의 말이다라고 예.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최종 결정권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가 가지고 최종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탑다운으로 됐다면 그건 불법이고 최종 결정권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오늘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면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예산안 처리 잘 아시다시피 그 매년 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민주당은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 예산안을 확장 재정으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 재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서 아마 저런 예산안을 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결국은 그 뭐 국회 의석이 좌우하니까 국민의힘이 저걸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단독 처리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데 그 부분은 뭐 현재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는 없고 결국 국민 여론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 자, 올해보다 약 8%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예산 삭감을 벼르는 야당의 신경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됩니다. 전략산업인 AI, 반도체, R&D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합니다. 소비 쿠폰과 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안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여당,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야당 간의 지금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 문제가 728조 원 규모로 편성을 하게 되면 적자 국채를 110조 원이나 발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저런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 논리를 설명하고서 타이밍에 맞게 얘기를 해야죠. 소비가 없을 때는 쿠폰을 발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소비가 살아났는 데까지 하면은 그거는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아닌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를 살피지 않고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공격을 위한 거예요. 자, 역으로 한번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건물 져놓고 안 쓰는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게 예산 낭비예요. 그런 거에는 본인들이 막 뭐랄까요? 막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뭐 합리적이지 않은 압박을 통해서 막 예산을 가져가면서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어떤 그런 거 없이 또 비판을 한다? 예.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은 예산 송곳 검증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등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과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이제 지역화폐 예산 삭감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삭감을 했다가 되살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화폐 예산이라는 것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점,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은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의석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당이 지키려고 하면 야당이 이제 삭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이냐에 따라서 양측이 서로 주고받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럴 경우라도 아마 여당이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을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삭감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협상의 결과로서 아마 지역화폐 예산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그 상황이 맞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안 된다. 예. 그러면 아마 단독 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민주당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야당 차원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마냥 예산 삭감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야당의 딜레마죠. 예. 왜냐하면 돈을 풀겠다는데 그걸 그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 불행이죠. 왜냐하면 돈을 풀겠다는 게 결국은 네. 예산이 남아서 풀겠다는 게 아니고 빚을 얻어서 돈을 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110조 지금 빚을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빚을 낼 필요가 꼭 있을 때는 모르지만 상습적으로 빚을 지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 야당이 그걸 잘 부각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또 과거처럼 결국은 민주당 일방적인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처리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단독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또 후폭풍도 없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독 처리라는 것은요.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사실은 뭐 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정부 안이 본회의로 그 시한 내에 수정안이 안 나오면 바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단독 처리를 했지만 시한 내에 처리한 게 지금 2014년하고 2020년 두 번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시한을 못 지켰다는 거는 오히려 여당이 야당을 존중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옛날과 다르게 그런 논리가 성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